아침에 이거 2스푼만 먹으면요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간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아무 때나 먹는 거예요. 주변에 먹는 것들이 너무 풍족해졌고요. 휴대폰만 있으면 아무 데나 시켜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졌죠. 이것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탄수화물을 먹었다 그러면 포도당이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을 뿜어내요. 그러다가 이제 에너지로 또 저장을 하는데, 새끼를 먹었다 그러면 3번 정도 나오고 이제 일을 안 하고 쉬게 되는데, 잘 때는 인슐린이 조용하게 쉬어야 되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탄수화물을 먹고 라면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혈당이 쭉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또 밤에 나와서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인슐린을 많이 나오게 하는 생활 습관이 제일 안 좋아요. 젊을 때는 그래도 활동력 있게 일을 하다가 40, 50대가 됐는데도 계속 이런 습관을 가지고 가시면요, 인슐린이 나 일 안 해, 나가 떨어져요. 이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아무 때나 먹는 습관은 정말 제일 안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안 좋은 습관은요, 수면의 부족이에요. 현대인으로 갈수록 우리는 휴대폰, 인공 발광 조명, 영화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것들을 보다가 수면을 자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비만이 되고 건강이 악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면의 부족이란 말이에요. 수면은요, 우리 몸을 정상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대사를 정리를 해주고요, 식욕을 정리를 해줘요. 렙틴, 그렐린 이런 것들을 다 정상화시켜준단 말이에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다음날 분명히 정제된 탄수화물을 더 먹게 됩니다. 수면의 부족은요, 건강과 다이어트를 아주 위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면을 잘 못 취하는 것도 아주 현대인들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살찌는 몸이 되어 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우리 몸에서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코티졸은요, 내장 지방을 축적시키는 힘이 있어요. 코티졸이 나오게 되는 기전은요, 진화를 거치면서 현생 인류로 오는 동안에 우리 몸에 체득된 하나의 방어 기전이에요. 예전에 우리에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은 추위와 기아, 그리고 동물에게 쫓기는 것, 상처 이런 것들이었겠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몸에다가 지방을 축적시켜 놨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지방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기아에 시달려도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도 지방으로 안 쌓아놔도 되는 몸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기전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 나오고, 코티졸이 높아지게 되면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것도 내장 지방에 쌓여서 배가 볼록해지는 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자기만의 해결책,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법, 취미생활이라든지 종교생활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스스로 잘 체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무가당 땅콩 버터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서, 요즘 제 환자분들은 땅콩 버터를 많이 드시고 살을 뺐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땅콩 버터는요, 버터는 아니죠. 우리가 버터같이 음식의 식감이라든지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버터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땅콩 버터에는 버터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100g당 600kcal 정도로 상당히 칼로리가 높아요. 많이 먹으면 살쪄요. 그런데 조금만 먹어도 많은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땅콩 버터 상당히 많이 추천을 드려요. 땅콩 버터는 첫 번째, 체중 감량 효과가 있어요. 포만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백색 지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몸에 나쁜 지방인데, 갈색 지방은요, 이 백색 지방을 태워주는 지방이에요. 아기 때 생겼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퇴화한다고 돼 있는데,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준다는 의미에서도 땅콩 버터는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주 좋은 지방이에요. 땅콩 버터에 들어있는 게 지방과 단백질이 상당히 많은데, 이 지방이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몸에 좋은 지방이라는 거예요. 올레산과 리놀렌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지방들은요, 몸에서 혈전을 청소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도 좋지만 건강에도 좋은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요. 네 번째는요, 아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비타민 B도 많고요, 비타민 E도 많고요, 아연이라든지 망간 같은 아주 다양한 영양소를 땅콩버터에서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땅콩버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땅콩버터 자체를 먹어도 돼요. 하지만은 땅콩버터 자체를 먹기보다는 다른 음식에 이제 발라서 먹는다, 찍어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땅콩버터가 상당히 꾸덕꾸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음식에다 이렇게 발라 드시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탄수화물이 정말 먹고 싶은데 아주 좋은 호밀 크래커가 하나 있어요. 혈당은 많이 올릴 것 같진 않은데 좀 걱정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혈당이 크래커만 먹었을 때 160까지 올라갈 것을 땅콩버터를 바르면은요, 한 140 정도까지 올라가고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오이라든지 파프리카 같이 야채인데 그것만 먹기에는 조금 심심한 이런 음식들 있죠. 그런 것들에다가 땅콩버터를 찍어 드셔도
저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려요. 실제로 먹어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배추하고도 땅콩버터 많이 먹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기준을 보면요, 땅콩버터가 미국의 큰 테이블스푼 2개라고 얘기를 해요. 15cc, 15cc 하면 30cc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서양인들보다 치고도 작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수저로 한 2스푼 정도 먹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땅콩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살찝니다. 하루에 2스푼 정도 먹는 것은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땅콩을 우리가 조제해서 만들 때 설탕이 0이 될 수는 없어요. 아주 소량 들어갈 수 있는데 뒤에 영양성분표를 보시고요. 탄수화물 함량이 10 이하로 된 거를 고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5 이하로 되었다면 아주 최고의 제품이거든요. 땅콩버터 저장하시고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땅콩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산패가 될 수 있어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발암물질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땅콩버터의 뒷면에 보면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이 있죠. 어떤 것들은 냉장 보관하라고 돼 있고요. 어떤 것들은 직사광선 피해서 실온 보관하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보관을 해주시고요. 수저로 한번 뜬 다음에 입에 들어간 걸 또 다시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오염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땅콩버터를 추천드리는 분들은요,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먹겠는데 지방이나 단백질의 섭취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땅콩 단백질과 땅콩의 지방을 섭취하기 위해서 양배추에다가 땅콩버터를 얹어서 먹는다든지, 오이라든지 당근, 그리고 파프리카 같은 데다가 땅콩버터를 찍어서 먹는다든지, 단순히 야채만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땅콩버터하고 비슷한 이유로 그릭 요거트를 말씀을 드립니다. 땅콩버터처럼 음식과 같이 찍어 먹을 수도 있고 발라 먹을 수도 있어서 그릭 요거트 상당히 추천드리거든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요, 우유를 오래 놔두면 위에 맑은 부분과 아래 꾸덕한 부분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위에 맑은 부분 유청을 걷어내고 밑에 있는 유단백 부분을 고농축해서 만든 게 바로 그릭 요거트예요. 좋은 성분만 넣고 설탕이라든지 다른 첨가물이 최대한 없도록 만든 게 이제 무가당 그릭 요거트 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꾸덕꾸덕합니다.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 특히 단백질이 상당히 많죠. 지방이 약간 있는데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요. 탄수화물이 마찬가지로 10g 이하 되는 것, 5g 이하 되는 것은 아주 좋은 것들이라고 저는 보는데, 무가당, 무청과 그릭 요거트를 고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배가 고플 때 꼭 이 두 가지를 준비하고 다니시라고 말씀드려요. 한 개는요, 무가당 두유. 두유는요, 잘만 만들면 당 성분을 첨가하지 않고 고유의 성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뒤에 성분표를 보시면은요, 단맛이 안 들어간 이런 두유들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 5g 이하면 아주 좋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찾아서 무가당 두유 하나 준비하시고요. 또 하나는요, 무가당 무청과 천연 치즈를 말씀드려요. 스트링 치즈라고 하는데, 이런 치즈는요, 고유단백을 먹을 수 있는 좋은 제품이에요. 먹으면 포만감도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무가당 두유하고요, 천연 치즈, 요것들을 갖고 다니면서 먹으라고 말씀드리고, 저 또한 진료 보다가 갑자기 배가 고플 때가 있으면 이렇게 먹고 또 진료를 봅니다. 비만 치료를 약 25년간 했고요. 한 10만 명 정도의 환자를 본 걸로 예측을 하는데요. 꼭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음식들을 적지 않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환자분들을 대하면 대할수록 이 네 가지 음식은 정말 피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시리얼이에요. 요즘에는 뭐 좋은 시리얼도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먹는 시리얼은요, 혈당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요. 탄수화물을 잘 정제를 해가지고 먹기 쉬운 형태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제된 탄수화물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또 거기다가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각종 설탕이나 첨가물들을 많이 넣게 되죠. 정제된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현대인들이 아침에 그냥 후루룩 먹을 수 있게 시리얼을 먹는 것들은 아주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제가 시리얼을 먹고서 재봤더니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음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요, 감자튀김이에요. 감자는요, GI 지수가 고구마보다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좋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삶은 감자, 그냥 생 감자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요, 기름에 튀기는 순간 GI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반복적으로 기름을 튀기게 되면 거기에 트랜스 지방이 덮이게 되겠죠. 당 독소가 상당히 많은 음식이에요. 이 감자튀김은요, 살을 찌게 하는 주범이고요, 각종 혈관을 노화시키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가 있어요. 감자튀김 저는 절대 좀 말리고 싶어요. 세 번째 제가 절대 금하라고 말씀드리는 음식은요, 아이스크림이에요. 실제로 단맛,
탄수화물 외에는요, 지방이나 단백질이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어요. 아이스크림에다 뭐 견과류 같은 걸 넣으면 조금 지방을 먹을 수는 있겠죠. 대부분의 아이스크림은요, 그냥 설탕 덩어리입니다. 거기에다 인공 착색료 이런 것만 가득하거든요. 피해 주셨으면 좋겠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더울 때 뭐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먹는 건 상관없겠지만 정말 매일 먹는다. 이거는 건강과 다이어트에 다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네 번째 제가 말리는 음식은요, 과일 주스예요. 각종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섬유질을 다 먹을 수 있고 천연 항암제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과일은 좋은데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들, 당뇨가 있는 사람들,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 지방간 있는 사람들이 과일을 갈아서 먹는 것, 즙으로 내서 먹는 것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일에는 설탕, 포도당, 과당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과당이라는 녀석은요,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을 자극하는 대신에 지방간을 만드는 주범이 될 수가 있어요. 통풍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갈아서 먹어요. 또 즙을 내서 먹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흡수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과일을 먹으려면요, 달지 않은 과일, 예를 들어서 자몽이라든지 레몬류 같은 것들, 그리고 과채라고 부르는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것들을 그냥 씹어서 먹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아주 당도감 높은 음식들 있죠. 망고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아서 즙을 내서 먹으면요, 혈당 스파이크도 많이 만들 수 있고 또 지방간, 통풍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고로 중요한 게 생활 속의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정말 오래 앉아있죠. 일할 때도 앉아있고 TV 볼 때도 앉아있고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습관들을 우리가 이제 의자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활동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지방은 자꾸 축적되지고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여력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 다니시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계단을 통해서 움직이시고 일부러 운동을 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운동량을 늘려가고, 두 번째는요, 당 독소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대인들에게 비만과 노화, 질병의 원인이에요. 주로 물 없이 굽고 튀긴 음식에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직화구이, 감자튀김 이런 데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각종 질병과 노화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물 없이 직화로 굽고 튀긴 것 대신에 물에 삶아서 샤브샤브 같은 거, 수육 같은 거, 신선한 채소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이 현대인들의 엉망진창이 된 생활 습관들을 고쳐나가는데 간헐적 단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정 시간은 굶고 일정 시간을 먹는 것을 만들어서 굶는 시간이 12시간부터 시작해서 12대 12, 그리고 14대 10, 16대 8까지 공복 시간을 좀 늘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자가 포식이라든지 생체 시계가 정상화되면서 다이어트도 잘 되고 건강도 잘 지키는 습관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중에라도 내가 단식 시간을 만들어서 12대 12 단식이라 그러면 12시간 동안은 물 외에는 먹지 않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식사 허용 시간에는 양질의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자꾸만 부족해지면 질병으로 이완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크게는요,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되면요, 조금만 운동을 해도 힘들고요, 근육이 회복이 안 되죠. 넘어지면 골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은요, 심혈관계 질환을 말씀드리는데요, 고혈압 그리고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경우도 단백질의 부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요, 다이어트나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첫 번째가 맛도 있죠, 포만감도 좋죠, 영양분도 많죠. 그래서 많이 권유를 드려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닥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단백질 하면은 근육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근육의 감소입니다. 근육이 떨어지면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힘이 부족해지죠. 자꾸만 넘어지게 되고 낙상을 하게 되고 운동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부족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해보면 다 단백질이거든요. 머리 털을 구성하는 케라틴 성분이 다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탈모가 오겠죠. 우리 피부도 다 단백질 조직이에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노화도 빨리 오고 손톱도 부서지고 얇아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면역력 저하예요. 우리 몸의 항체를 만드는 것이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떨어지면 항체가가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단백질 섭취를 부족하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기라든지 장염, 심하게는 대상포진까지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병에 자꾸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이루는 데도 또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백질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은요, 부종이에요. 우리 몸의 혈관에는요, 삼투압이라는 것에 의해서 아주 정교하게 조절이 잘 되고 있는데요, 이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요, 삼투압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꾸 부종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리의 부종, 발의 부종,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자꾸 몸이 붓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도 체중은 줄고 있는데 자꾸 몸이 붓는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단백질이 혹시 부족해지지 않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뇌 기능에 있어서 단백질이 중요한데 이 단백질이 자꾸만 부족해지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피로도 자꾸 쌓여요. 수험생 그리고 노년기로 갈수록 단백질의 중요성은 더 중요한 거예요. 뇌 기능과 인지 쪽에도 단백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단백질이 떨어지면 치매도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백질이 자꾸만 부족해지면 질병으로 이완이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하고 나른해지고 무기력하고 이런 증상이었는데 점점 부족해지면 이제 질병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가장 크게는요,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되면요, 자꾸만 몸에 힘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지고요, 권태롭고 피로하고, 조금만 운동을 해도 힘들고요, 근육이 회복이 안 되죠. 넘어지면 골절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감소증은요, 노년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병의 하나로서 이제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면역력하고 감염의 증가예요. 이 단백질이 자꾸 부족해지면요,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면서 감염병으로 이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는 대상포진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면 여기 입술 주변에 단순포진 같은 것도 생기죠. 이런 것들도 다 단백질이 부족해져서 생길 수 있는 진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심혈관계 질환을 말씀드리는데요, 혈관의 탄력이 자꾸만 떨어져요. 고혈압, 그리고 동맥경화, 협심증, 뇌졸중 같은 경우도 단백질의 부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당뇨병이에요. 근육이 부족해지고 단백질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인슐린 저항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단백질의 부족은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도 이완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다이어트나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첫 번째가 계란이에요. 어르신들한테 저는 정말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뭐 계란의 좋은 이유는 너무나 많잖아요. 맛도 있죠, 포만감도 좋죠, 영양분도 많죠. 그래서 계란을 이용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도록 이렇게 많이 권유를 드려요. 두 번째는 콩류예요. 식물성 단백질 중에 최고입니다. 콩은 아주 다양하게 요리가 가능하잖아요. 대두 자체를 먹을 수도 있고, 낫또라든지 무가당 두유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비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친숙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좀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 추천드리는 것은요, 유제품에서 나온 유단백질의 음식들이에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도 있고요, 천연 치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고농축된 유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르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저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1, 식물성 단백질을 2, 이렇게 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동물성 단백질 잘 아시다시피 뭐 닭가슴살이라든지 수육의 고기 부분, 그리고 회 같은 거, 생선의 흰살, 이런 거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충분히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말씀드린 콩 위에도 버섯이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아몬드 같은 것들, 이런 견과류에도 단백질이 풍부하게 있으니까 충분히 드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단백질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지만 잘 챙겨 드셔야 될 분들이 있죠. 노인분들은요, 자꾸만 대사가 떨어져요. 흡수율이 떨어지고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고기를 못 먹겠다, 맛이 없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인분들 정말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잘 드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젊은 여성들이나 갱년기 여성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데, 근육이 너무 부족하신 마른 비만 환자분들이 계세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비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체성분 검사, 인바디 검사를 해보면요, 근육이 정말 적고 지방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육을 위해서라도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또 단백질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챙겨 드셔야 될 분들 중에 마른 비만이 있는 분들을 저는 말씀을 드려요. 마지막으로는 다이어트를 잘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단백질을 잘 드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수화물 줄이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신데,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포만감이 유지가 되고요, 혈당이 오르는 거를 완충작용도 해주고요, 다이어트로 인해서 부족할 수 있는 영양분을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좀 더 챙겨 드셔야 될 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백질이 왜 다이어트에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정말 큰 포만감이에요. 탄수화물 같은 양을 먹었을 때부터 훨씬 많이 우리 포만감을 주죠. 계란이라든지 그릭 요거트 같은 거 먹고 나가면요, 아주 든든하거든요. 이렇게 드시고 나가면 점심 저녁에 탄수화물로 인해서 폭식할 위험이 훨씬 더 줄어든다고 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기초대사량이에요.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을 올려요. 또 근육도 올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근육량 증가와 유지예요. 단백질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근육을 유지하고 늘리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이 늘어나야 에너지를 태울 수가 있고 다이어트에 훨씬 유리하게 되죠. 근육의 생성과 유지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은 체지방 감소, 인슐린 저항성의 예방, 이런 것들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육을 늘리고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데 이 규칙적인 거, 이런 생활습관, 운동습관, 식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요, 규칙적으로 계속 움직이면요, 리듬이 자꾸 생기고요. 그 리듬에 따라서 인슐린이 안 나올 때는 췌장이 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요. 아무 때나 막 먹게 되면요, 우리 몸 췌장에서 아무 때나 인슐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나왔다가 음식이 없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이런 계기가 자꾸만 형성이 되거든요.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갖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충분한 수면이에요. 충분한 수면이 무슨 근육하고 다이어트하고 연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현대인들의 근감소증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수면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를 정상화 시켜준다는 데 있어서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운동을 하신 다음에 잠을 잘 때 근성장이 일어납니다. 이때 성장 호르몬이 적극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고 또 핸드폰 보냐고 수면을 아주 불규칙하게 취하면서 수면의 질도 상당히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수면을 잘 취하는 것은요, 근성장, 근육을 유지하고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 이런 중요한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년, 노년에 있어서 운동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요,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거예요. 근육을 유지하면서 다치지 않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육 운동 상당히 중요하고 유산소 운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운동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기초대사량의 유지와 증가예요.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예요. 우리가 숨 쉬고 땀 흘리고 배설하고 이럴 때 소비하는 에너지거든요. 이 에너지가 우리 몸에 에너지를 태우는데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돼 있어요. 운동을 해야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는데 운동량이 떨어지면 기초대사량이 점점점 떨어져요. 에너지를 자꾸만 갖고 있으려는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막 활동적으로 움직이니까 기초대사량도 높고 한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기초대사량이 자꾸 떨어지는 쪽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자꾸 움직여서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이런 몸으로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골다공증의 예방이에요. 나이가 들면서요, 골다공증이 생겨요. 여성들만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남성들도 생깁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운동 정말 중요해요. 흔히 저항성 운동이라고 해요. 중력에 반하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영 같은 거는 아주 좋은 운동이지만 골다공증에는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지면을 닿는 운동 있잖아요. 걷기라든지 조깅, 계단 오르기, 줄넘기, 이런 것들 운동을 계속 하시면요, 골 밀도가 올라가요. 노인에 있어서 골 밀도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넘어지면은 골절이 오잖아요. 이것들 예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골절이 와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게 되면은 또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져서 뼈가 다 붙었더라도 일어나려고 그러면 못 일어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골 밀도를 위해서라도 꼭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심혈관계 건강이에요. 특히 노년기로 갈수록 누구나 다 심혈관계 질환들을 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혈관이 노화되고 심장의 기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심혈관계 기능을 위해서라도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의 중요성이 좀 크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보는 TV 이런 데를 틀다 보면 뭐 각종 단백질 음료, 산양류부터 해가지고 단백질 파우더까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자기가 먹는 음식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에요. 단백질이 정말 부족한데 단백질을 못 먹겠다 이런 분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조제된 이런 단백질의 도움을 일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료실에서 의사들은 가끔 봅니다. 단백질 조제된 것을 좀 과도하게 먹다가 신장이나 간이 손상되는 분들을 아주 가끔 보거든요. 단백질은요, 너무 또 많이 먹어도 문제가 돼요. 연세가 드실수록 계란이라든지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드실 것을 1차적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먹는 것에 나는 너무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조제된 것들을 조금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것들은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백질 부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생활습관은요, 불규칙한 식습관입니다.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골고루 잘 흡수하는 능력이 자꾸만 떨어지게 됩니다.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자꾸만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단백질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단백질도 많이 섭취를 해주고,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은요, 비타민 D가 있어요. 단백질 합성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육 합성에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비타민 D를 잘 흡수하지 못하는 환경이 되면요, 점점점 근육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비타민 D는 햇빛에서 오잖아요. 집에만 가만히 있는 생활 습관들은 여러분들의 근육을 약화시키고 단백질 흡수를 자꾸만 약화시킬 수 있는 이런 생활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소화가 다 되면 걸어야지 하고 기다렸다가 스르륵 잠이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면은 혈당이 200까지 올라가는 걸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식사 후에는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짧은 시간에 아주 효과적으로 강력한 운동이 될 수 있거든요. 운동을 안 하는 시간에도 지방을 계속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노화 방지라든지 그리고 심혈관계도 좋은 거로 돼 있어요.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줄이는 다이어트. 예를 들어서 휴가를 몇 달 안 남겨놓고서 내가 비키니를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까 하다가 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칼로리가 적게 들어오면은 우리가 살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몇 달을 그렇게 했다고 치고 그 뒤에 체성분 검사 인바디를 한번 해봤을 때 어떻게 변했느냐. 체중은 빠졌지만 우리의 목표인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줄이면요. 전쟁이 터졌나? 왜 이렇게 기아에 시달리지? 왜 이렇게 음식이 안 들어오지? 그러면 더 줄여야겠다. 더욱더 에너지를 안 쓰려는 몸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깊은 곳에다가 지방을 숨겨놓습니다. 나중에 쓰려고 숨겨놓는 거예요. 전략 유전자가 우리 몸에는 인류가 진화하면서 체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가서 다음에 잘 먹다가 다시 한번 또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면 점점 더 지방이 쌓이는 몸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다이어트가 안 되는 몸으로 발전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줄이는 이런 다이어트는 절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간식만 해서 너무 안 먹게 되면은 사람이 축 처지고 그냥 누워만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근육은 빠지고 활동력은 줄어들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오래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식사를 하면요, 포도당이 들어오고 혈당이 쭉 올라가게 되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이게 기본적인 세포 대사, 에너지 대사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 가만히 누워 있는다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계속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200까지 올라가는 걸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음식을 먹었더라도 점심시간에 조금이라도 걸은 사람들은요, 혈당이 올라가다가 멈춰요. 그리고 쭉 수평을 이루다가 쭉 떨어지는 경과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점심 식후에는 가볍게 걷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혈당을 많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운동을 저한테 추천을 하라 그러면요, HIIT 라고 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운동을 말씀을 드려요. 얘는 뭐냐면요, 전속력으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운동을 하신 후에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요거의 간격을 1, 2분 정도 운동하고 30초 쉬고 1, 2분 정도 운동하고 불완전하게 쉬고 요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요게 한 10분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칼로리도 태울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노화 방지라든지 그리고 심혈관계도 좋은 거로 돼 있어요. 타바타라든지 이런 운동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아주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 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론적인 것들은요, 애프터 번이라는 효과예요. 운동을 안 하는 시간에도 지방을 계속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그러다니까 유산소 운동을 1시간 러닝머신에서 걸었다 이런 것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통해서 10분, 15분 정도 운동을 하고 운동을 끝낸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쁜 현대인들에게 저는 권하는 운동이 되겠어요. 식사법에서도 간헐적으로 이제 공복 시간을 갖고 식사를 하자는 것처럼 운동도 간헐적으로 운동을 하고 간헐적으로 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자는 것인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요, 오랫동안 체득되어 온 신체 리듬과 비슷하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선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평소에는 가만히 느긋하게 있다가 먹이가 될 수 있는 동물이 뛰어간다 그러면 전력 질주를 하겠죠. 뛰다가 멈추고 했던 것들이 우리 몸에는 체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의 이론 속에는요, 인류가 진화하면서 발달해온 고유한 운동 방법이 숨어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운동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계단식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천천히 10층, 1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요. 그 다음에 숨이 차가지고 이제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 그러면 2, 3층 정도를 전력 질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 2층 정도는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고, 완전히 쉬면 안 돼요. 불완전한 휴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몇 번만 하면요,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강력한 운동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운동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요, 아파트 공화국이잖아요. 아파트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단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신다면 이런 계단 운동이 저는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의 장점은요, 어떤 운동이든 접목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 실내에서 타는 고정식 자전거에서도 쓸 수 있고요, 조깅을 하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전력 질주하다가 천천히 뛰다가 할 수가 있고, 수영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노약자분들께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적용을 했더니 좋아졌다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나는 운동을 잘 못하겠어, 또 고도비만인 환자분들은 전력 질주하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제일 좋은 게 저는 식후 걷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이어트 클리닉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께 먼저 좋아하는 운동 있으세요? 하고 있는 운동 있으세요? 물어보고, 그런 운동이 뭐 배드민턴이 됐건 등산이 됐건
하시는 운동이 있으면 그 운동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나는 운동하는 게 없어요. 좀만 나가도 난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께는 식후 걸으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운동화만 있으면 시간이나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가서 걸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걷기는 가장 편리한 운동이고요.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식사 후에 소화가 다 되면 걸어야지 하고 기다렸다가 스르륵 잠이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식후에는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배가 안 아픈 정도가 되면 조금 더 빨리 속도를 올려서 속보로 걷고 들어오십시오. 이 운동이 가장 좋고요. 식사 후에는 이렇게 조금만 걸어도 우리 혈당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지방이 쌓이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복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에 인슐린이 가장 낮아 있을 때, 포도당이 가장 낮아 있을 때 운동을 하면요, 지방 창고의 문이 열려서 지방을 태운다, 이런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공복 운동을 하시면 좋은 건 아닙니다. 근육이 너무 적으신 분들 있죠, 근감소증이 있거나 마른 비만 환자분들은요, 공복의 운동을 하는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가뜩이나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가 좀 고갈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운동까지 해버리면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뺏었을 때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근육을 먼저 빼다가 써요. 되도록이면 식후 운동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병 환자도 운동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복에 나가서 운동하시다가 저혈당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물이나 인슐린을 맞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복에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혈당이 더 떨어져서 의식을 잃는다든지 이런 저혈당 쇼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들은요, 식후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복 유산소 운동은 근육이 충분하신 분들은 누구나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식전이건 식후건 시간이 될 때 내가 편할 때 하시면 돼요. 식전 운동, 공복 운동을 피해야 될 분들은 마른 비만과 당뇨 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들만 빼고서는요, 식전 운동을 하든 식후 운동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공복 유산소 운동이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육이 풍부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공복 유산소 운동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내가 꼭 식사를 하고 나서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공복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그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후에도 시간이 된다면 나의 상황에 맞게 되는 시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대인들은요, 먹는 거를 보상으로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회사에 출근해서 아침을 못 먹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점심시간에 아주 포만감 있게 먹고 나서 이게 나의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점심 식사는요, 활동하는 시간에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먹어도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지만, 사무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자면 칼로리 소모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점심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제가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점심을 좀 많이 풍부하게 먹는 편이지만, 평일에는요, 그냥 샐러드 하나 정도 먹고 끝냅니다. 이 정도 칼로리가 들어오고 지방과 탄수화물, 단백질을 적절히 먹었을 때 저의 몸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과하게 먹잖아요. 그럼 정말 부대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좀 적게 드시고 점심을 과하게 먹는다, 이것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실 때 대부분은 구내 식당에서 먹거나 또 회사원들하고 같이 우르르 같이 나가서 먹잖아요. 자기에게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 구내 식당에 갔는데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 되고 당독소를 좀 줄여야 되는 사람인데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나오고 굽고 튀긴 음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들을 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야겠죠. 그리고 회사원들이 같이 나가서 우르르 같이 먹는 음식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좋은 음식들을 같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회사에서 먹는 음식을 조절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참 어렵긴 한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나쁜 음식들은 좀 골라내고 좋은 음식들 위주로 드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간헐적 단식 같은 걸 통해서 하루에 한두 끼 먹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16대 8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한다 그러면 8시간 동안에 3끼 먹을 음식의 양을 다 먹어야 돼요.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때에 정말 잘 챙겨 드셔야 돼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양질로 해서 아주 포만감 있게 드셔야 되거든요. 나머지 시간은 공복을 정확하게 잘 지키시고 나머지 시간에 양질의 음식을 조금만 드신다 그러면 16대 8 정도 되는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우리 몸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다이어트도 잘 되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건강해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 끼라도 정말 나를 위해서 양질의 음식을 잘 만들어서 잘 먹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